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 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서에는요, 새롭게 추가되고 빠진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국제사회학과 이용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발표한 이번 방위 백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전하고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국과의 신뢰가 더 약화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독도를 명확히 분쟁 지역으로 이 그림까지 그려서 가시화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는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위기가 아니고 일본에 대한 공격 위험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좀 이런 특성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일 관계 좀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위협을 좀 더 강조한 건데, 이제 이게 좀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이번 방위 백서에서는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 한국과 이 폭넓은 협력을 진행하고 연대 기반에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한국과 폭넓은 방위 협력을 진행한다라는 이 부분을 삭제한 걸 보면 이 한일 간의 이 방위 여러 연대 협력이 훨씬 더 이제 약화됐던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에도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양국 간 협력 중에 미국 다음으로 한때는 계속 한국을 우선시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2018년까지는 호주가 최근에 이제 인도 태평양 협력 때문에 호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한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인도 아세안까지 한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한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있었던 뭐랄까요 레이더 문제로 충돌을 했었고, 또 지소미아 종결 선언 이후로 이 한국과의 갈등도 많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일 간의 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돼서도 정치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제 이 한국과의 관계는 방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 방위 백서에는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독도 영유권을 표시한 지도가 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그 영유 야욕은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 이번에도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 문제인 이 쿠릴 열도 사계섬, 일본식으로 하면 북방 영토 문제, 그리고 독도는 미해결 상태라고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것은 지금까지는 이게 문장 표현만 있었는데 명확하게 지도로 이 독도를 다케시마 분쟁 지역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이 책 곳에서 약 5곳 정도의 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 조기 경계 관제기가 독도 영역을 침범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 자기 영공 침범이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다의 독도만이 아닌 영공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다라고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방위백서에 매년 들어가 있던 그런 표현, 한국과 폭넓은 협력 이런 표현도 아예 삭제가 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글쎄요, 한국하고는 지금도 지소미아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도 일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하지만 이제 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작년에 특히 아주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소미아 논란도 있지만 이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개항하지 말라고 한국이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첨예한 한국과 일본의 이 이 그레이존에 대한 서로 간의 이 신뢰가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방위 당국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약화된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조금 좀 모르는 척 이렇게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번 방위백서에서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컷은 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북한의 이 핵 위협이 있었고, 이번에도 표현을 보면 북한의 핵은 뭐 소형화되고, 그리고 탄도화가 실현되었다. 이런 것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 핵이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이 미사일에 탑재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훨씬 더 강조했고, 특히 이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이 사정 거리를 늘렸고, 그리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그리고 공격 능력이 강화되어 있다. 그걸 위해서는 일본이 이 발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요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일본이 이지스 아쇼라고 해서 해안 지역에서 적의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이것을 아주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백지화돼 버렸죠. 그래서 아베 정권에 대한 엄청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새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적 진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어떻게 되면 더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 북한의 핵 위협을 더 강조함으로써 이 아베 정권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정강화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이 방위백서를 이번에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공격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나간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이것은 좀 심각한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전수방위라고 해서 네. 여기 공격이 올 때만 여기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안보법제를 개정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도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북핵의 위협과 미사일을 더 강조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정권이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약화를 많이 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시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러한 의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방위백서 내용이 공개되니까 즉각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입장 처리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방위백서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안보 환경의 변화이고 올해 일본의 방위의 전체적인 지침을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군과 외교 당국자를 조치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남북 그리고 북미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이것은 이제 일본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 하나의 명분으로 최근에는 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 일본 내 이 국방비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위 대응을 지금 바꾸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군사적 진출이 이 한반도 지역의 그레이존을 중심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일본 전체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일본과의 정보 공유라든지 협력의 틀을 유지해 가면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일본에 있었던 재판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이걸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후지주택이라고 하는 그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혐한 교육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혐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와 관련된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한 그 회사를 다니던 우리 제일동포가 이 회사의 이런 잘못된 교육을 그 당시 오사카지방법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제소를 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게 해달라라는 소송을 벌였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일본에서 도쿄신문이라든지 주요 좀 리버럴한 신문에서는 좀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중에서 우익 시민단체가 이런 혐한 캠페인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기업 내에서 이게 훨씬 더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건데 원래 일본에 이제 70년대 히타치 기업 같은 데서도 취업을 이유로 이 조선인을 코리안들을
내정을 취소한 적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후지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대기업이 약 10년에 거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식 팜플렛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혐한을 공식적으로 이것을 강요하고 세뇌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본 기업들까지 이런 차별의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즉 이것은 아베 정권이라든가 몇 가지 이 약 9년간의 혐한 정책들이 이 기업에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내에서도 이것을 감상문을 쓰게 만들고 그런 것은 이제 회사 내에 그러다면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요하는 것들이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 확대되는 거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 내 이 부분을 이 제일코리안이 명확하게 재판에서 지속을 했고 여기에 이 차별 판정을 받아낸 것은 획기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고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이 혐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나온 이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 제일 한국인은 죽어라. 또 뭐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실제 종군 위안부라는 것은 급여가 높은 전시 매춘부였다. 뭐 이런 내용이 공공연하게 교육이 되었고요.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차치차게 생활한다. 한국인 비하부터 역사교육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혐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걸 하다 보니 이 직원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5년 정도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위자료를 이제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걸로 나와요. 물론 후지 주택에서는 다시 소송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국가 차원도 그렇지만 기업 차원 내에서의 우리 제일동포들을 못 견디게 만들 만한 이런 종류의 좀 잘못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뭐 아베나 이런 분들이 조금 조장하는 면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극우 혐한적인 논리들이 네. 대부분 이제 일본은 이 인터넷 미디어가 최근에는 주류 미디어까지 진출을 했고 또 이것을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 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묵인하고 있고 네. 또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 내에 이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혐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정책적인 연대를 하고 또 로비 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들 속에서는 지금 아베 정권에 의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혐한 기업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후지주택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아파 호텔이라든지 이런 혐한 의도를 자기 전 사원에게 실제 교육을 하고 있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 기업사회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 형태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은 명확한 인권 차별이고 유엔 인권위원회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단체들도 일본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한국 정부나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일 코리안의 이 권리보호와 차별 정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 경제 회복을 위한 고투 캠페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장이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그러던데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최근에 도쿄가 2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나오고 이 전국으로 약 300에서 400명으로 다시 일주일간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특성은 도쿄 도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는 것은 네. 2주 전에 선거 기간 중에는 이것을 일부러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돼 왔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대책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지방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고트 캠페인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는 숙박자들에게 1박 가면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각 지방은 아직도 이 검사 대책이라든지 병상 확보가 아주 약화된 상황 속에서 다시 도쿄에서 대량으로 지방을 여행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이 감염 대책보다는 경제 대책만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우선으로 정부 정책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오히려 더 정책의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게 정말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인가?
그것보다는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아베 정권과 관련된 이 친아베 여러 기업들이 실제 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보다도 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에 대한 아주 큰 병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방이 이것을 오히려 지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지금 지방은 이 홍수 문제로 대부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고 그렇죠. 다른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는데 이 재정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것하라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신뢰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좀 반영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를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면 골칫거리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분위기는 일본에서 어떻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본에서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있고 또 이 TPP를 중심으로 미국은 빠졌지만 일본이 주도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WTO 사무총장은 아주 중요하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이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G7의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일본의 이런 의도가 대부분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주 전까지는 경계한다는 논조였지만 지난주부터는 모태기 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 명확하게 개입하겠다라고 이 감정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후보는 8지역에서 나왔는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지지하겠다. 즉 일본은 아프리카에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지지 기반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열된 많은 후보들 속에서 이 중진국으로서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감정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이영채 교수였습니다.